지난 20일 시작된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이 닷새 만에 철회됐습니다. KTX 등 열차 운행은 내일 오후쯤 정상화될 예정이지만 노조의 파업 철회에도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 문제를 놓고 코레일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평가입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오늘 부산에서 공식 개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가국 정상들과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저녁 환영 만찬엔 대기업 총수들도 잇따라 참석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뱅킹을 통해 은행의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금리나 약정을 맺기 위한 영업점 방문도 온라인으로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대면 금리 인하 서비스를 분석했습니다. 인스타그램 등 SNS상 유명인을 활용해 제품을 광고하면서 광고란 사실을 알리지 않은 7개 화장품 업체가 억대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SNS 유명인에게 대가를 주고 사용 후기 형식의 광고를 올리게 했는데 이렇게 파악된 게시물은 무려 4,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철도노조가 5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내일부터 단계적으로 열차 운행이 정상화될 예정인데요. 파업은 철회됐지만 핵심 쟁점들에 대한 완전한 합의까지 나온 건 아니어서 향후 기싸움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레일 노사가 이틀간의 밤샘 협상 끝에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올해 임금을 지난해보다 1.8% 인상하고 KTX와 SRT 통합 운영 방안을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인력 충원 규모와 관련해선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국토교통부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불씨는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사저 입결에 관련된 인력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후로 사실은 연기가 된 겁니다. 노사정 협의 테이블이 설령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노사 간 또 노사정 간의 이견 차이로 인해서 다시 충돌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국토부와 코레일이 4조 2 교대제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내놓기까지 신중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협상이 장기간 표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열차 운행은 이르면 내일 오후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코레일 측은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열차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이번 파업은 노사 간 협상으로만 해결되기 어려운 쟁점들이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대입 전형이 몰려있는 데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일정과 겹치면서 파업을 이어가는 데 부담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가전제품을 판매했던 중견 가전업체인 모뉴엘이 수출 장부를 조작해 천문학적인 금융사기 횡령을 저질렀는데요. 당시 피해를 입은 국내 은행들이 미국 유통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취하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5년 전 발생했던 이 모뉴엘 사기 잘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사건입니까? 네, 모뉴엘은 로봇 청소기 등 가전제품을 제작, 판매해온 중견 가전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2013년 매출 1조 원을 기록했으나 조사 결과 실제 매출은 300억 원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장부 조작을 통해 이뤄진 것이 밝혀졌는데요. 설립된 2004년 이후 허위 수출된 액수가 3조 원이 넘었고 은행에 물린 돈도 6,7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행들은 모뉴엘이 수출 대금을 최고 300대까지 부풀리는 과정에서 미국 수입업체들이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이 미국 유통업체인 ASI와 뉴에그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중앙법원에 2017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 기자, 그런데 국내 은행들이 미국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4개 은행은 2억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7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취하하고 지난 9월 말 모두 종결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길어지는 소송에 손해배상금보다 비용이 더 크고 계속 진행하더라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 취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피해 은행들은 모뉴엘 보증을 해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년간 소송전을 벌였는데요. 1심에서 각 은행별로 판결이 엇갈린 결과가 나왔고 결국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이 은행들과 공사 간 책임을 50대 50으로 하는 중재안을 내놓고 양측이 이를 수용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 소송은 보증부 채권인 3,600억 원에 대한 것인데요. 이 중에서도 절반만 돌려받았고 미국에서의 소송은 접으면서 전체 피해액의 일부만 회수한 채 모뉴엘 소송은 마무리 짓게 된 셈입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녀 35%는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업은 공무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19세 이상 인구 중 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10명 중 4명가량 된다고요.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회조사에서 이같이 밝혀졌는데요.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준비할 능력이 없으니 40%로 가장 많았고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니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65%는 국민연금을 준비 방법으로 가장 많이 꼽았고 예적금이나 사적연금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19세 인구의 절반가량은 전반적인 생활 여건이 2년 전보다 좋아졌다고 응답했는데요. 향후 더 늘려야 할 공공시설로는 보건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순으로 조사됐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는 고용, 취업 지원 서비스가 32.5%, 보건의료가 18.7%로 집계됐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60세 이상 노인 대부분이 자녀와 따로 살기를 희망한다. 이런 결과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중 현재 자녀와 따로 사는 비중은 70% 정도인데요.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79.3%로 10년 전에 비해 16%포인트 넘게 높아졌습니다. 한편 13세에서 29세 선호 직장은 국가기관, 공기업, 대기업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13세에서 29세 남자는 여자보다 자영업이나 대기업을 선호하는 비중이 높았고 여자는 남자보다 전문직이나 공무원을 선호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육아 부담이 50%로 가장 많았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30대 젊은 층이 서울 아파트를 대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약 가점에서 밀린 30대가 기존 주택 매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권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가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30%를 넘어 전 연령대에서 1위로 집계됐습니다. 40대는 30%를 밑돌았고 50대는 2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약 자녀를 둔 4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과 다른 양상입니다. 지난달 20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도 지난 5월 이후 5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청약제도 개편과 분양가 상한제 도입 계획이 공론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30대들이 적극적으로 기존 주택 매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달 초 평균 82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된 서초구 잠원동 한 아파트의 경우 평균 당첨 가점이 모든 주택형에서 70점을 넘었습니다. 최고 가점은 79점, 최저 가점은 69점에 달했습니다.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이 적은 30대 부부는 엄두도 못 낼 수준까지 가점이 올라간 겁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30대는 주로 직장과 가까운 도심과 교통 여건이 양호한 새 아파트 밀집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이른바 인플루언서들에서 이 돈을 주고 상품 추천 후기를 올리게 한 뒤 이를 알리지 않은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 같은 게시물은 반드시 대가를 받은 광고라고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적발된 업체 어디입니까?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7개 업체를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는데요.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등 4개 화장품 업체와 TGRN 등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업체 2곳, 그리고 가전제품 판매사인 다이슨 코리아 등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SNS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사 제품을 소개하고 추천하는 게시물 4천여 건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대가로 이들에게는 총 11억 5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광고 제품이 무상으로 제공됐는데요. 경제적 대가가 있었는데도 이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에 해당됩니다. 공정위는 이들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2억 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네, SNS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같은 게시물에 대해 공정위 제재까지 이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모바일 위주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가 가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SNS 인플루언서 마케팅 실태 조사를 진행해 이들 7개 업체를 적발했고 이번에 제재 수위가 결정됐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4년 파워블로거들을 통해 같은 유형으로 인터넷 블로그 광고를 한 오비맥주와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등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SBS CNBC 김정혜입니다. 기존에 받았던 대출 금리는 취직이나 승진을 하게 되면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고 하는데 내일부터는 신청은 물론 인하된 금리로 계약을 맺는 것까지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대형은행 홈페이지, 대출 관련 항목으로 들어가자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고객이 취직이나 승진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금융사에 대출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금리 인하 요구는 고객이 은행에 신청하면 은행이 이를 심사해 내려간 금리로 다시 계약을 맺게 되는데 지금은 신청까지만 온라인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인하된 금리를 실제 적용받으려면 대출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영업점을 직접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내일부턴 금리 인하 요구 신청은 물론 계약까지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심사 결과를 알려주면서 이제 인하된 금리로 약정을 다시 체결해야 되니까 영업점 오시라고 영업점 내방은 하지 않으셔도 이제 인하된 금리 적용이 되게끔 이제 은행들이 시행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금융사들은 이런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고지를 고객에게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고객들이 은행과 보험 등 전 업권에서 금리 인하를 요구해 혜택을 본 건수는 약 17만 건, 이자 절감액은 약 4,7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올 연말 금융권 인사 태풍이 예고된 가운데 증권업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요 증권사 CEO들이 올해 말부터 줄줄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재신임을 받을지 아니면 새 인물이 중용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예, 임종윤입니다. 네, 어떤 증권사 CEO들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까? 당장 다음 달 임기 만료를 앞둔 CEO는 IBK 투자증권 김영규 사장입니다. 김 사장은 IBK 기업은행 부행장 출신으로 2017년 12월 선임됐고 다음 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후임 인선 절차에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IBK 투자증권이 지난해 사상 최대 순이익을 올리는 등 호실적에 힘입어 김 사장의 연임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서명석 유한타증권 사장, 이용배 현대타증권 사장, 김신 SK증권 사장 등도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정영채, 서명석 사장의 경우 회사를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호실적을 올리면서 역시 연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기자, 증권업계 장수 CEO들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고요? 예, 대표적인 증권사 장수 CEO는 김혜준 교보증권 사장입니다. 김 사장은 2008년 취임 이후 10년 넘게 교보증권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연임에 성공했는데 교보증권이 꾸준한 양호한 실적을 올리고 있어 업계에서는 김 사장의 6연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1위 미래에셋대우의 두 수장인 최현만 수석부회장과 조은기 부회장도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두 사람 모두 2016년 12월에 미래에셋대우 출범과 함께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3년째 회사를 이끌어오고 있는데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예상되는 등 성공적으로 회사를 이끌어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어서 연임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관련 정보를 살피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회사 이름만 보고 테마주로 착각해 투자를 해 이 주가가 출렁이는 현상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철 기자. 투자자들이 엉뚱한 회사의 이름만 보고 이 주식을 사들이는 일들 여전히 빈번하다고요?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 바이오랜드의 주가는 지난 22일 30% 가까이 올라 19,85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는 상한가를 기록할 특별한 호재가 따로 없었는데요. 다만 같은 날 SK 바이오팜이 이 내전증 신약을 개발해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SK그룹 내 바이오 업종으로 보이는 SK 바이오랜드를 사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바이오랜드와 바이오팜은 이름만 유사하지 직접적인 지분 관계도 없고 사업 면에서도 연관성이 낮습니다. SK 바이오랜드 관계자는 최근 상한가와 관련해 두 회사 간 연관성이 없으며 투자자들에게도 이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신 기자. 이런 일이 비단 SK 바이오랜드 사례뿐만이 아니라고요? 네, 고려시멘트의 경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에서 발병한 사실이 알려진 지난 6월 초와 국내에서 발병한 9월 중순에 주가가 각각 50%, 30%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고려시멘트는 석회석 광산을 갖고 있는데 가축 방역에 쓰이는 생석회 소비 증가가 기대돼 주가가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고려시멘트는 생산하는 석회석 전량을 시멘트 제조에 사용하기 때문에 돼지열병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름이 유사해 피해를 본 사례도 있습니다. 태광그룹이나 박연차 회장의 태광 실업이 검찰 수사 등 논란이 생길 때마다 이들과 상관없는 부산 소재의 태광이 투자자들의 혼동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오늘 부산에서 공식 개막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 국제회의로 향후 신남방 정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죠? 네, 오늘 부산 백스코에서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세안과 한국의 경제는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더 빨리, 더 멀리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9개국 정상과 만납니다. 이 기자, 기업인들도 대거 참석했다고요? 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CEO 서밋이 열렸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을 대표하는 500여 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상황이 경제인들에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이 긴밀히 협력해서 영내의 번영된 미래를 다 함께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삼성, 현대, SK, LG 등이 아세안에서는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재계 1위인 투그룹과 로얄그룹, 베트남 대표 유통업체인 푸타이 등이 참여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인도네시아와 자유무역 협정을 우리나라가 체결했다고요? 네, 한 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한 인미 세파가 최종 타결됐습니다. 양국 국내 비준 절차를 마치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부품, 철강 수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유라시아 지역 선주와 15억 달러, 우리 돈 1조 8천억 원 규모의 LNG선 건조 공급 계약을 조건부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주와 계약 촉수 등 세부 내용은 계약 조건에 따라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내 은행들의 대출 연체율이 하락 전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44%로 한 달 전보다 0.06%포인트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7, 8월 2달 연속 올랐다가 하락세로 돌아선 겁니다. 이처럼 연체율이 내려간 것은 9월 중 은행의 연체 채권 적리익이 신규 연체 발생액보다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예상보다 늘면서 올해 예산이 벌써 바닥을 보이자 정부가 일반 회계 예비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인건비 보조금입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에 238만 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2조 8천억여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신청자가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에 미세먼지를 내뿜는 차량은 진입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매일 오전 6시부터 9시 사이에 사대문안 녹색교통지역에서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없이 다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녹색교통지역에 4개 노선의 녹색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오는 2021년까지 강남과 여의도를 녹색교통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끝나지 않은 신경전. 지난주 지소미아 종료가 조건부로 연기됐죠. 하지만 그 과정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 간 신경전이 현재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현재 상황 그리고 향후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지소미아 일단 연장하기로 현재 봉합이 된 상태죠? 네, 우리 정부가 당초 22일 자정에 종료되는 지소미아를 종료 6시간 전에 조건부로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일본이 수출 규제 재검토를 하기로 한 대신 세계 무역기구 제소 절차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한일 양국이 대화의 시간을 더 확보한 셈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수출 규제 협의를 개시하고요. 다음 달 정상회담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협상 타결 과정을 둘러싸고 현재 양국 간의 신경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양국이 사흘째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작은 일본의 보도였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24일 한국이 종료를 정지한 것은 일본의 외교 성과라면서 아베 총리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도 한국이 양보를 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의 외교적 승리였다는 주장입니다. 최 기자, 우리 정부가 곧바로 반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이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경제산업성이 합의 내용에 대해 왜곡하고 사전에 발표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경전이 진실 공방으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또다시 익명의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베 총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이라며 일본 정부의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누구 말을 믿느냐며 일본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를 두고 일본에 좀 공식적인 반응이 나왔나요? 네, 일본 정부도 청와대의 발표를 부인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에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로서 사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규제 조치 해소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소미아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못 봤고 세계 무역기구 프로세스를 중단한다는 것을 수용해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합의가 이뤄진 지 이틀 만에 파열음을 계속해서 지금 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일단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일본의 태도를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소미아 종료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속 터지는 연금 계좌 수익률. 노후를 대비해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세제 혜택도 많아 한때 인기가 많았는데 정작 수익률이 시원치 않아 갈수록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갈아타볼까 고민하는 분들 요즘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경제부 손석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 기자, 네. 연금저축은 이 퇴직연금이나 주택연금과는 다른 거죠? 얼마나 가입을 했습니까? 네, 일단 연금저축을 종류별로 한번 나눠보면요. 신탁 상품이 있고요. 보험 상품이 있고 펀드 상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연금 저축보험 상품은 이제 공시 2일에 따라서 수익률이 정해지는 상품이고요. 연금 저축 신탁은 자산을 대부분 채권에 투자하는 안정형 상품에 투자합니다. 즉 보험 상품과 또 신탁 상품은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연금 저축 펀드는 주식과 채권 이렇게 다양한 상품을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수익률 역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연금 저축 상품이 초반에 큰 인기를 끌었던 게 상품의 성격보다는 세제 혜택 영향이 컸습니다. 연간 400만 원 납입 시에 최대 66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인기가 갈수록 시들해져 가고 있는데요. 이유를 살펴봤더니 연금 저축 적립금을 보면 2018년 135조 2천억 원까지 늘었지만 증가율 자체는 2018년 들어서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신규 계약 건수를 보면요. 2017년 36만 건에서 2018년 30만 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봐서 인기가 확실히 시들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인기가 떨어진 원인 아무래도 이 저조한 수익률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7년간의 상품별 누적 수익률을 따져봤더니요. 연금 저축 펀드를 봤더니 6.32%, 연금 저축보험이 3%대 후반, 연금 저축 신탁은 3%를 밑돌았습니다. 17년이라는 긴 운영 시간을 고려한다면 펀드 상품을 제외하고 사실상 수익률이 시중 상품에 비해서 별다를 게 없거나 더 못한 경우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계약당 이 평균 연금 수령액을 한번 따져보니까요. 연간 300만 원 안팎에 그칩니다. 매달 26만 원 수준이니까 노후 대비 역할을 못한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점차 인기가 시들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도 이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함께 이 노후를 대비해서 필요한 이게 연금 저축이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데 상황이 이렇다면 좀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금 저축에 가입해 있다면 현재 자신의 가입한 상품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자신의 가입 상품의 수익률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요. 아울러서 상품별 수익률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상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익률 개선을 원한다면 연금 신탁이나 보험 대신에 연금 펀드에 가입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품을 갈아타더라도 같은 연금 상품이면 기존대로 세액공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TDF 상품이라고 해서요. 연령대별 생애 주기에 맞춰서 주식과 채권 등 자신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그런 금융상품도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30, 40대에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아도 공격적인 운용을 했다가 이제 은퇴 시기가 가까이 오는 50대 이상 은퇴 시기가 가까이 오면 운용 방향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상품인데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고려해볼 만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한 아세안 경협 모색. 오늘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는 정상들 외에 또 다른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국내 주요 그룹 총수, 아세안 대표 기업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 논의가 오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인영 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일단 오전에 첫 행사로 한 아세안 CEO 서밋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협력 방안 어떤 것들이 좀 제시가 됐나요? 네,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 경제인들 모임에서는 아세안과의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이 언급됐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경제인들은 이들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영내 산업단지의 설립이라든지 기술 표준화, ODA와 역량 개발 지원에도 진전이 많이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초 RCEP 협정문 타결은 아세아 경제 통합이라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 기자. 잠시 뒤 저녁 6시부터 열리는 저녁 환영 만찬에는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일제히 참여할 예정이라고요?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 오늘 만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만찬에는 아세안 9개 나라 정상이 모두 참석할 예정인 만큼 우리 기업 총수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상들과의 교류를 통한 이 시장 진출 방안이나 협력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아세안 시장,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시장인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아세안 시장은 일단 인건비가 낮은 데다가 이 젊은 층 인구 비중이 높습니다.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를 제외한 이 아세안 8개국의 제조업 근로자 임금 수준은 이 한국의 6에서 22%에 불과합니다. 또 해외 기업의 우호적인 편이라서 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현재 삼성전자, LG전자는 아세안 국가 내 공장에서 휴대전화, 가전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조만간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현재 완성차 공장을 설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한 중인 조코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현대차 울산 공장을 찾아 관련 논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아세안 지역의 급속한 도시화 등이 우리 기업에는 큰 사업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건설기초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시티 사업, 5G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ICT 기술에 대한 협력 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시장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지역으로서의 아세안이 더욱 부각될 전망입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퀴즈플러스 계속해서 집중진단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집중진단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업에 돌입한 지 엿새째 철도노조가 극적으로 사측과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인력 충원 규모부터 SR 통합 등 남겨진 과제들도 역시 적지 않습니다. 관련해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산업안전연구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간 철도 파업이 장기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파업도 노사 협상이 쉽지는 않을 거라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종결이 된 것 같아요. 네, 좀 특이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20일 넘게 파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2013년이고요. 그다음에 2016년에 70일이 넘는 그런 장기간의 파업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정부하고 노조하고의 그 관계가 굉장히 그 갈등이 심했던 구조이고요. 현 정부에서는 나름 정부에서 일부 강성 발언도 나왔습니다만 노조를 좀 달래려고 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철도공사도 사측에서도 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봉합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철도 수송에 의존해야 하는 특히 이 수출입 업체들의 피해 상당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여객은 별도로 치고 이 산업적 측면에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피해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그 수출입 업체 중에 좀 급하게 화물 수송이 필요한 그런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화물 수송을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화물은 여객에 밀려서 좀 밤에 이동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긴급한 화물에 대한 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철도 파업 일단은 생각보다는 빨리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또 시작부터 순조롭지도 않았습니다. 조합 내에서도 이번 파업 자체에 좀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지가 됐었고요. 수능과 또 수시 일정이 겹치면서 여론의 지지도 얻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철도 파업 이 시점을 두고도 좀 말이 많았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첫 번째로 시점상으로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그 좋지 않은 시점에 이제 파업이 시작됐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2016년, 2017년까지 철도공사 전 직원의 수가 27,000명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작년 이후로 해서 3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만 명이 넘어서 3만 1,000명 정도 수준으로 한 3, 4천 명이 이제 늘어난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능하고 수시가 이제 진행됐던 그 시간에 이제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람들이 철도를 타는 이유는 정시성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학부형들이 상당히 반발을 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부터 열리는 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도 이번 이 철도 파업 철회의 변수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규모 국제 행사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건 상당히 오랜만이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사 모두 좀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부분도 역시 작용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 정서가 손님 모셔놓고 잘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철도 일부 정상들이 부산을 KTX를 타고 방문하시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지 않게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찌됐건 노사의 주요 합의사항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현재 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임금 인상을 1.8% 내년도에 올리는 것으로 이제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SR과의 통합은 이제 사측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다음에 인력 충원 문제도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 정도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노조의 요구가 이 가운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반영이 된 게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사측의 어떤 그 약속 내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예. 어떤 의지 정도만 확인하고 끝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코레일과 또 SR의 통합 문제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토부가 용역을 발주하기로 하면서 일단 봉합이 좀 된 것 같습니다만 노조가 요구하는 건 이 조기 통합 이 부분인데 노조 측 요구 다시 한번 좀 전달을 해주시죠. SR 자체는 지금 현재 철도공사가 지분을 40% 이상 가지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예. 일종의 자회사인데 그런데 그 철도공사는 나머지 지분 59%를 다 철도공사가 이제 매수를 해서 완전히 철도공사와 합병을 하자 이제 이런 통합을 하자는 이제 이런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인데 사실은 그 59%의 이제 금융회사에서 이제 지분을 갖고 예. 있는데요. 그 금융회사에서 이 지분을 내놓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그렇기도 하거니와 이거를 통합했을 때 과연 국민들의 철도 이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검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의 여러 용역에서 검증이 된 후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예. 혹은 늦으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나 결정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다들 알고 있었겠지만 아직 이 문제가 좀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좀 재발할 가능성, 파업으로 이어질 부분, 이 가능성도 이 주제가 좀 있나요? 그런데 그 SR의 그 그러니까 지금 현재 SR이 이제 그 철도공사와 같이 통합 문제는 상당히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세계 어느 나라건 간에 철도를 좀 이렇게 세분화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는 거꾸로 이미 세분화된 것을 다시 통합하는 그런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책적으로 상당히 부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말씀을 해외 사례를 해주셔서 그런데 추가 질문으로 해외는 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해외는 이제 일부 노선에서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싶어하는 회사가 나타나면 운영권을 일부 매각하거나 아니면 경쟁 입찰을 통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철도 운영자가 나타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일반화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프랑스의 떼제베 사업에서도 사업에도 도이치반이라는 독일 기업이나 아니면은 네덜란드 같은 그런 기업의 회사가 들어와서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곧 조만간 내년 후년이면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나라도 맞습니다. 그 상대 국가의 사업권을 사서 유럽은 하나의 시장이기 때문에 상대국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의 시장 안에서의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다른 시장에 진출이 가능합니다. 그런 최근의 사례가 있다는 점을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이 된 게 바로 인력 충원 부분입니다. 이 또한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고요. 일단 이 노조는 애초 4,600명가량을 증원해달라 요구를 했었죠. 지금은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 철도공사 사측의 아닌 1,800여 명 증가를 사측이 이제 정부를 설득하겠다라는 안에 잠정 동의를 한 거는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철도공사 노조가 주장하듯이 일부 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은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안전을 강조하기 때문에 안전 요원들이 이제 많이 필요한 그런 분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분야에서는 자동화라든지 아니면은 시설 투자가 많이 돼서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력 효율화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줄인 인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옮기는 그런 인력 조정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부 수치는 아직 지금 협의가 안 된 거죠? 세부 수치는 아직 협의가 안 됐고 사측의 안이 이제 1,800여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문 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쳐서 1,800여 명의 필요성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의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재검증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노사 양측이 잠정 합의를 이 부분에 있어서 한다고 해도 이 단순히 매듭지어질 사안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노조의 요구는 물론 이 철도 공사의 건의안조차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인 것 같은데 국토부는 현재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국토부는 뭐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 무조건 1,800명이 옳다라고 해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는 없고 정부의 입장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국토부하고 기획재정부는 최근에 철도 부분에 상당 부분 많은 투자를 해줬거든요. 그 투자라는 거는 뭐 자동화라든지 안전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과거 없었던 많은 예산을 철도공사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인력이 좀 효율화되고 뭔가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과 결부가 돼가지고 정말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증언을 할 수 있겠으나 그런 부분은 전혀 보지 않고 그냥 철도공사 자체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인력 증원 문제를 놓고 항상 따라붙는 이 꼬리표 같은 이 전형적인 이 비판적인 시각이 바로 혈세 낭비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좀 연구하시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냉정하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 들어서 철도 이용하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그 서비스에 만족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이 많아진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그런 것이 단순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바쁩니다 해서 인력을 충원해달라고 하는 이런 단순 논리에 빠져서는 곤란하고요. 전체적인 철도공사의 경영의 혁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인력의 효율화와 함께 검토돼서 업무하는 그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혁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정이 만약에 원활하게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서 제가 좀 여쭤봤었던 SR과의 통합 문제처럼 이 부분 갖고도 파업이 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부분은 정책 사항이기 때문에 파업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 왜냐하면 그 노사의 어떤 그 분규에 의한 파업은 뭐 임금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근무 조건과 관련된 내용만을 가지고 파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정부 정책을 가지고 파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좀 무리한 주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매번 파업이 반복될 때마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보단 임기응변식 협상으로 좀 마무리되는 경우가 앞서서도 좀 많았습니다. 이번엔 좀 다를까요? 다르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부도 그렇고 사측도 노측도. 지금 우리나라 철도는 그 120여 년간의 철도 역사에서 가장 황금기를 걷고 있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 제가 잠정적으로 추정을 해본 결과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철도에 투자되는 돈이 도로에 투자되는 돈보다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이용자도 지금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를 그냥 계속 뭐 약간 옛날 사업, 뭐 이렇게 무거운 산업 정도로만 보지 말고 철도가 우리 사회에 주는 굉장한 파급 효과하고 그다음에 철도가 이번에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보면서 철도 산업 시스템 자체를 좀 다시 재구조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좀 갑자기 궁금해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이 파업이 지금 재발할 수 있는 뭐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기존 문제 말고. 기본적으로 이제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대화 단절이 이제 가장 위험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사 합의에서도 향후 인력 숫자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을 노사정 회의를 통해서 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쉽게 파업이 다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대화의 끈을 계속 잡고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서로 조정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이번 논의에서는 좀 벗어나 있지만 이 철도공사 코레일의 이 만성적인 영업 적자 문제, 여기에 또 차량 등 이 시설 노후화도 좀 문제란 지적이 뭐 앞서 국감을 통해서도 지적이 됐었고 계속 또 이 부분도 좀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결국 경영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이 부분도 좀 우선일 것 같은데 끝으로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시고 맞춰주시죠. 철도공사가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여러 번 영업 흑자도 낸 적이 있고요. 물론 이제 적자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그게 이제 뭐 KTX라든지 아니면 광역철도의 효과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그런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 좀 잘하면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수익 노선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은 오래된 열차를 이용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것들은 조금씩 그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개선해 나가면 제가 볼 때 철도공사가 지금 현재 경영하고 있는 그 방식이 좋아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기대하고 저희가 격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이나 이 실적 등 코레일의 경영 개선과 관련된 개선책 부분까지 좀 끝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비가 얼어 눈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이 비나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다가 그칠 텐데요. 특히 강원 산지에는 밤사이 최고 8cm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이면서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고요. 그 밖에 경북북부 산지에는 최고 3cm의 눈이, 강원 영동과 경북북부 동해안, 제주도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한편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도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내려가 춥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0도, 춘천은 영하 1도 선에 머물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0도 안팎으로 춥겠고요. 낮 기온은 10도 이상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은 새벽까지 비나 눈이 내리다 그치겠고 강릉의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은 1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전남 해안과 제주도는 내일까지 강풍특보가 이어지면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12월의 첫날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BG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